안녕하세요. 저 시어머니 덕분에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도 아니고 왜 시어머니 덕분이라는 얘기를 하냐고요? 이혼 소송이 끝난 최근 법원에서 나오면서 양팔을 활짝 펴고 여기가 산 정상이라며 야호야호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홀가분한 이혼이었어요. 여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 모두 그렇게 속 시원한 한 방을 먹여주고 미련 없이 훌훌 떠나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 더욱 그랬거든요. 선배님들께서 댓글로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남편한테 헌신하는 일이다. 남편이든 시댁이든 헌신하면 헌신짝 되기 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때 좀 새겨 들을 걸 하고 후회가 막심했었다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귀하게 쌓아놓은 내 재산 한 푼이라도 시댁으로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됐고 변호사님께서도 딱히 티만 나지 않으면 인터넷에 제 사연 하나 보내는 것 정도는 문제될 일 없을 거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제욕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남까지 망친다고요. 저희 시어머니의 어그러진 그 돈 욕심 때문에 하마터면 개고생하면서 살아온 저까지 피해를 볼 뻔했는데 다행히 며느리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은 아니어서 이렇게 잘 해결될 수 있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어떻게 욕심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배꼽 빠질 만큼 웃긴 얘기니까 단단히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사실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은 그렇게 웃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스웠다고 해야 맞겠네요. 가뜩이나 도움받을 것 없는 친정에 시댁도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시집을 오면서 내내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랑은 그냥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만났어요. 다른 집은 우리 집안이 이쪽 집안에 비하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네, 이쪽 집이 너무 기우는 것 같네 하고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지만요. 전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너희 둘이 지금 결혼해서 밥 먹고 잘 살 수 있겠냐 그런 걱정에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하셨던 결혼이었거든요. 그때야 앞자리 바뀌기 직전이었으니까 나름 젊다고 생각을 했었고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라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됐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너무 기죽지 마라. 회사가 거기 하나뿐이야. 난 당신 이렇게 풀 죽어 있는 것보다 그냥 가슴 당당하게 펴고 살았으면 좋겠어. 뭐 세상이 망했어? 우리가 빚더미에 앉았어? 남편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게 됐을 때도 전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생활력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꼭 가장이 남편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힘든 사정이 있으면 그 짐, 그럼 내가 지고 살면 되겠다 하고 남편의 짐을 나눠 들어주자 했었죠. 그때 남편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제 손을 꼭 부여잡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성공해서 당신 꼭 호강시켜준다고. 그 말 믿지도 않았는데 호강은 개뿔이요. 몇 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의 저에게 꼭 다시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라고요. 너 그 얘기를 한 순간 시댁 식구든 남편이든 너 그냥 호구로밖에 안 본다고요. 그때는 저도 남편 손 꼭 부여잡고 그래 여보 우리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신혼 초에 불타는 의지로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지만요. 그렇게 저희 집의 가장은 남편에서 저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뭐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본 건 아니었는데 몸 써서 정직하게 돈 버는 일에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으니까 저도 남들 가는 것처럼 대학은 가고 싶고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고 싶어서 학비 미리 벌어둔다고 시작한 일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음식 서빙하면서 용돈 벌고 했었죠. 그때 테이블 박박 닦으면서 나도 나중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된 식당 하나 차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식당 테이블 닦을 때가 좋았죠. 지금은 완전히 아침에 눈 뜨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 살림이라고는 신경도 쓰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한답시고
바쁜 척을 하는 남편이 술을 퍼마시고 자고 있다가 이제 막 깨서 왔냐고 목 다 늘어난 난닝구를 입고 맞이해주고 그럼 전 또 일하고 돌아와서 우리 집 바닥을 벅벅 닦고 있는 거죠. 정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일만 하는 기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면접 보러 가기로 했던 건 어떻게 했어? 잘 된 거야? 아이, 그렇게 면접이 한 방에 잘 될 것 같으면, 내가 진작에 취업을 했지. 오늘은 왜 또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잔소리야? 나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집에서 하루 종일 일자리 찾아보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됐어. 내가 더러워서 진짜, 아유. 요즘 일은 어떻게 잘 알아보고 있냐, 면접은 보러 가고 있는 거냐 한마디 했다고 팩 짜증을 내면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 뭐 보나마나 동네 친구들 몇 명 불러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다가 제가 잠이 들면 그제서야 집구석으로 기어 들어오겠죠. 제가 진짜 그 시기에 원래 까먹고 빽빽했던 머리털이요. 새치도 엄청 많이 나고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라면 저도 이 정도 답답하지도 않고 남편 일 닥달할 생각이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본 남편은 집에서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나태해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냥 단순히 순간적으로 제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이번 주에 뭐 면접 보러 간다, 또 다음 주에 면접이 몇 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들의 면접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요. 정말로 불성실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주말에 면접을 보러 가기로 회사랑 약속을 해놓고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면접을 보겠다고 한 회사에서 잔뜩 화가 나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던 것을 제가 대신 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거기다 대고 핸드폰 주인이 제 남편인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심한 몸살이 나서 면접을 못 보러 가게 됐다고 몇 번이나 사과를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둘러댔다고? 짧은 시간에 순발력 좋았네. 아니, 어제는 내가 분명히 안 나가려고 했단 말이야. 다음날 면접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인원이 그 자식이 원래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술도 적당히 마셔줘야 긴장도 안 되고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나를 꼬드기잖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어차피 여기 아니어도 갈 곳 많으니까 괜찮아. 어느 순간 이 모든 상황이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지 처음엔 무조건 내 편이다 해주었던 시댁은 어느 순간부터 등을 돌린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그렇게 잡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남자는 원래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을 때도 기 세워줘야 다시 나가서 일할 힘을 얻는 거라는 저희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논리 때문이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다 같이 밀어주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요. 그때부터 제 얼굴에 표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뭐하나 집에 있는 저 사람이 다 까먹어버리는데 그냥 차라리 콱 이혼할까 싶다가도 그때는 남편 놈이 뭐가 그렇게 짠하고 안쓰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인간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사나 싶고요. 내가 회사 면접도 보러 다닌다고 했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회사원 체질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왜 식당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하고. 내가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은 꽤 잘하는 편이잖아. 식당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식당 차를 도는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대? 지금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식당은 무슨 식당이야. 당신 또 친구들 얘기 들은 거지? 왜? 이번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인환 씨야? 아님 명호 씨야? 누가 또 주변에서 식당 잘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냅다 집에 와가지고 철없이 그런 소리를 해.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라고 이렇게 사는 거 안 힘든 줄 알아? 취업을 할 생각이 영 없어 보이던 남편이긴 했는데 아예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우리 식당이나 해볼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식당이나?
식당씩이나요? 뭐가 있어야 식당도 차리는 거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해 죽겠고 본인도 집에서 놀면서 퇴직금도 거의 다 까먹어가는 마당에 무슨 돈이 있어서 식당을 차려요. 동업도 싹수가 보이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죠. 괜히 어디서 헛바람 들어가지고 식당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제가 일까지 관두게 되면 정말로 집이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남편 특징이요. 이상한 데서 추진력이 또 좋아요.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또 시댁에 냉큼 가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아들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이거 정말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식당 잘 되면 엄마 호강시켜주겠다.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식당을 열어주겠다는 약속을 기어이 받아내고 돌아왔던 거죠. 당신 예전에 식당 일 해본 경험 많다고 했잖아. 그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그냥 좀만 일 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할 때, 이럴 때 해야지 언제 해보겠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저희 부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게를 얻게 됐습니다. 당연히 가게 명의는 어머님으로 해드렸죠.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를 믿고 도와주신 만큼 이 가게는 잘 되든 못 되든 어머님 거라고 저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사를 꾸벅꾸벅 했었죠. 다니던 직장도 관두고 식당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요,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대요. 그 전까진 나라도 벌어야 먹고 살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식당을 여니까 나 한 명이라도 손을 더 보태서 여기를 성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가득하더라고요. 비록 어머님의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는 남편이랑 내가 차린 우리 가게다 싶고 그렇게 더 애정도 갖고요. 자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전국에 있는 비슷한 집을 다 돌아다니면서 비법도 배우고 가게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를 엄청나게 했어요.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 비법인데 저한테 그걸 어떻게 알려주냐 문전박대를 한 사장님도 있었고요. 제가 3일 밤낮을 그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돈도 안 받고 가게 옆에서 텐트 치고 잤던 적도 있었네요. 그 모습에 여자 혼자 이런 데서 자다가 큰일 나면 누구한테 책임지라고 하려고 이러냐고 제 그 의지에 두 손 두 발 닫은 사장님이 본인의 비법을 전수해주기도 했고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이 식당이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랑 남편은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여보, 이제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나 사실 당신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만 평소 소원이었거든. 내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가져보는 거. 지금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지만 이 가게 잘 성공시켜서 우리 2호점, 3호점 차근차근 내서 정말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가게도 가져보자. 당신도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알겠지? 처음 가게를 오픈하는 날 남편은 아직 잠이 들어있는 새벽같이 나와 문을 열고 부엌에서 숨죽여 눈물을 흘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비록 저희 부부의 돈으로 차린 가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가게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을 꿈꾸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일까요? 오픈을 하자마자 손님도 없이 주춤했던 것 같은데 얼마 안 가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여기 죄송한데 제가 아이랑 같이 와서 메뉴 중에 애들 먹을 만한 메뉴가 없는 것 같은데 따로 뭐 시켜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한 가게 손님이 아이랑 같이 와서는 아이가 먹을 만한 메뉴가 없으니까 다른 가게에서 음식을 시켜도 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같이 식당에서 일을 보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슨 저런 지인상이 다 있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가게 음식을 처먹을 생각을 하면서 주방에서 다 들리게 욕을 하셨고요. 제가 아차 싶어서 손님에게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이들 먹을 만한 메뉴를 준비 못했네요. 그러지 말고 아직 메뉴에 없긴 한데 나중에 어린이 메뉴로 추가하려고 제가 돈가스 몇 장 사둔 게 있거든요. 혹시 애기만 괜찮다고 하면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얼른 튀겨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돈은 따로 안 내도 되시고요. 나가실 때 시식평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 돈가스 좋아하니? 짜증을 내면서 자리를 뜨려고 하던 손님을 붙잡아 세우는데 성공했죠. 동네 정사였으니까 서로 얼굴 붉혀봤자 소문 안 좋게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네가 우리 집안 살림 다 퍼져서 식당 망하게 생겼다고 돈가스를 튀기는 내내 제 옆에 오셔가지고는 저렇게 공짜로 얻어 처먹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내 돈 한 푼도 저런 사람들한테 쓸 수 없다. 얼마나 잔소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었죠. 전 그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돈가스를 튀겨서 내가니까 아이가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까 시어머니가 괜한 트집을 잡은 게 미안해서 아빠가 먹었던 밥값도 안 받겠다고 카운터에서 몰래 손사래를 치니까 그 애기 아빠가 대뜸 저한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냥 기분 나빠서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 사장님 맞으시죠? 사장님 하시는 게 너무 친절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장사 잘 되려면 직원분들은 좀 바꾸시는 게 좋겠네요. 저 방송국 PD예요. 땡땡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에 광고 넣고 싶어서 줄 서 있는 가게가 한가득인데 여기는 가격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방송만 잘 타면 정말 대박 날 가게다 싶어서 제가 먼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방송 출연 제안이었죠. 식당을 오픈하는데 돈을 거의 다 써버린 상황에서 내 돈 들여서 광고할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전단지를 찍는 것도 돈이라서 오픈 기념으로 한 번 찍었던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가게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스럽게 베풀었던 선행이 이런 보답으로 돌아오게 된다니 저한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 명함을 받아들고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몇 주 후에 그때 그 애기 엄마 아니 방송국 PD님이 오셔서 저희 식당을 소개하는 맛집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갔고요. 그 방송 프로그램이 공중파 채널에 나오고 나서부터 저희 식당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사람이 많고 바쁜 점심시간에도 테이블이 다 차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방송의 힘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나갔다고 테이블이 다 차는 건 물론이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줄까지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손님이 미어 터졌으니까요. 몸은 정말 바쁘고 고됐는데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손님을 보면서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니까요. 기쁜 건 시어머니와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는 이제 이렇게 손님이 많아서 주방 일 더 못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 본격적으로 카운터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도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겠다 얘기를 해서 아르바이트 말고 정식 직원을 몇 명 채용해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동네에 있는 작은 구멍가게처럼 시작했던 식당이었는데 이제는 어엿한 직원까지 둔 제법 모양새를 갖춰가는 식당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괜시리 뿌듯하더라고요. 눈부시게 성장한 식당도 감동적이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뿌듯함을 가지고 있고 깊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건 저희 시댁에서 오로지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묘하게 틀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일손이 바빠지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나서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느 순간 식당 일을 나 몰라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자리를 비우는 정도였죠. 예, 너 그 시고모님께서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그 우리가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넌 어차피 가게 보느라 못 갈 거 아니냐. 그래도 너 같이 대접받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니? 너 귀찮을까봐 시어머니랑 남편이 이렇게 대신 가준다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날도 갑자기 시고모님이 아프다고 하셔서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가게를 맡기고 어머님이랑 남편 두 사람만 출근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람 한 명 빠지는 거 얼핏 생각했을 때 별 티도 안 날 것 같지만 그때는 딱 바쁠 철이었고 아무리 단기 인력을 구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계속 손발 맞추면서 같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실수도 많이 내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수습하다가 어떤 날은 하루가 다 가기도 하거든요.
꼭 두 분이서 같이 가야 하는 거냐고. 가게도 바쁜데 남편 혼자 아니면 어머님 혼자서 다녀오시면 안 되냐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자기 보고 버스 타고 가라는 거냐면서 운전은 어떻게 하냐고 버럭 화를 내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렸는데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요. 지금 너희 시어머니 어디 있냐고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또 저러시냐? 우리 시어머니 지금 남편이랑 같이 시고모님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모시고 병원 갔다 온다고 그러셨다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웃어요. 뭐? 시고모님이 아파? 사돈 참 핑계도 좋다지. 이제 일을 하기 싫으니까 별 거짓말을 다 하는구나 진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나 오늘 백화점에서 판촉 행사 나갔다가 두 사람 봤다. 시고모님 병원은 무슨 두 사람 아주 신나게 팔짱 끼고 백화점 쇼핑하러 돌아다니고 있더라. 너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해서 돈 벌고 있을 동안 둘이서 신나게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너 그게 정말 맞는 거 같니? 이건 돈을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괘씸하고 뻔뻔하대, 고생이란 고생은 네가 다 했는데 너 가게 명의 받았어? 가게 명의는 무슨. 엄마, 이 가게 내 돈으로 시작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돈으로 시작한 거지. 가게가 아무리 잘 됐어도 그건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가게 명의 돌려주라는 둥 그런 얘기 하지 마. 백화점에서 둘이 같이 쇼핑한 건 내가 나중에 물어볼게. 그래도 엄마, 최서방이랑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시고모님 병원 가기 전에 둘이서 잠깐 짬 내가지고 백화점 갔던 거겠지. 설마 나 빼놓고 놀러 다니고 내가 이 집에서 고생을 한 게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 저희 친정엄마가 뭐 특별한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마트나 백화점에서 판촉 행사 같은 거 진행하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 번씩 나가서 일을 하고 오시거든요.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란히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시어머니와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본 모양이에요. 아마 저한테 연락이 없었던 이유는 그 두 사람은 반대로 저희 엄마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랑 남편이 뺀질거리는 구석은 있어도 못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귀가하신 두 분에게 저희 엄마가 두 분 백화점에서 보셨다는데 사실이냐, 시고모님 병문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니까 펄쩍 뛰면서 그러면 자기들이 거짓말 치고 백화점 가서 쇼핑이라도 하고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절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예, 너는 너 일 시켜놓고 그렇게 아들이랑 쇼핑하러 다니는 생각 없는 시어머니로 보이냐? 사돈도 참 웃긴다. 그걸 봤으면 나한테 아는 척을 하면 되지. 너한테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해서 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집 이간질을 시킨다니? 막말로 그래, 내가 내 아들 데리고 백화점 가서 쇼핑 좀 한다고 쳐도 그게 그렇게 사돈 눈치 보면서 전전긍긍해야 될 일이냐? 사는 게 좀 힘들면 나가서 스트레스도 풀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너 도와준 게 얼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너 지금 나 꼬투리 잡니? 시집살이를 시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식당 슬슬 잘 되기 시작하니까 돈 욕심이라도 나는 모양이다. 애가 눈에 욕심이 아주 드글드글 쪘네. 드글드글 쪘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속담을 조상님들은 지었나 모르겠어요.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 다녀오신 거 맞냐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이 식당 차리는데 보태준 돈이 얼만 줄 아냐. 자기도 정말 큰 마음 먹고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줬는데 며느리가 식당 잘 되고 나니까 이렇게 갑질을 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쥐잡듯이 잡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냐 어쩌냐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 것 같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졌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원래 일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송국 PD님이요. 식사하고 계신 손님이 뻔히 들은 거 알면서도 주방에서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 팍팍 내시는 분인데 손님이랑 부딪히는 일이 어디 그거 한 번뿐이었겠어요.
제가 이거 다 사람 상대하는 장사다. 괜히 손님들이랑 시비 붙고 저 사람들 밥 먹고 기분 상하게 해서 나가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식당에서 먹었다고 한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여기 식당 내가 가본 중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조심 좀 하셔라. 얘기를 하면 듣는 척도 안 해요. 손님이 왕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나요? 제가 그렇게 손님한테 굽신굽신하고 사니까 가게에 그런 진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라고요. 어머님이랑 싸우시는 손님들 보면 진상도 아니에요. 그냥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본인이 기분 나빠서 들어주지 않고 그냥 팩 성질을 내시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생각 없이 쇼핑을 다니셔도 좋으니까 괜히 가게 나와서 사람들이랑 트러블 만들지 말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가게를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 오래된 친구들도 종종 가게에 일부러 들러서 음식을 팔아준다고 매출을 올려준다고 밥을 먹고 갔었거든요. 친구들 중에서 제가 대접을 하겠다고 오늘은 계산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정작 그렇게 돈 안 내고 갔던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문제 가지고도 시어머니랑 크게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오늘 온다고? 너 결혼식 청첩장 주는 모양인데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안 하고 이런 식당에서 해도 정말 괜찮은 거야? 나야 너무 고맙지. 그러면 내가 최대한 시끄럽지 않은 자리로 미리 예약 잡아놓을게. 소연아 정말 너무 고마워. 저녁에 보자. 저희 친구들 무리 중에서 가장 늦게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뭐 약혼까지 했다가 실패를 하고 뭐하고 해서 결혼 소식이 더욱 반가운 친구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저녁에 저희 가게를 몇 자리 좀 예약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자기 청첩장 모임을 저희 가게에서 하고 싶다면서요. 이렇게까지 저를 먼저 나서서 챙겨주려는 친구들한테 고맙기도 했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 친구들이 뭐 단체로 와서 식당에서 무전 취식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나도 잠깐 가게를 빼고 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이날에 단체 예약도 들어와 있고 사실 아직 너희들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조금 있으면 체인점 계약도 하게 될 것 같거든.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너무 미안해. 대신에 오늘 밥은 내가 살 테니까 편하게 먹어. 이건 축의금이랑 별개다 너.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는 확실한 거 알지? 그렇게 저희 식당에 온 친구들에게 저도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기분 좋게 오늘 먹은 밥은 내가 계산할 테니 돈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정말이지 친구들한테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일찌감치 집에 들어가 보신다던 시어머니가 다시 가게에 와서는 저희 테이블을 한참을 기웃거리더니 메뉴판이랑 빌지를 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신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중간정산 한번 하자고요. 어머님, 무슨 중간정산이에요? 제 손님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계산 받을게요. 어머, 예, 아무리 네 친구들이라도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무슨 중간정산도 없이 그냥 가려고 그래?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원래 식당에서 이 정도 먹으면 다 하는 게 중간 계산이니까. 그래서 결제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각각 결제도 되니까. 괜히 제가 사겠다는 얘기를 꺼내면 시어머니가 또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한 소리를 할까봐 귀찮을 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였는데 정말이지 친구들한테 손을 내밀면서 기분 나쁘게 계산을 요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죠.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등을 떠밀면서 오늘 제가 친구들한테 신세진 게 있어서 제가 계산하기로 했다. 왜 어머님 손님 오실 땐 한 번도 안 그러시다가 제 친구들 오니까 제 친구들이 무슨 계산도 안 하고 도망갈 것 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와서 의심을 하시냐 화를 냈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더욱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아들 돈으로 인심 쓴다고요. 너 여기서 일해서 버는 돈이 다 네 돈 같나 본데 그거 네 돈 아니야. 우리 아들 돈이지. 너 아주 저번부터 엄청나게 거슬리는 거 알고 있니? 아주 이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슨 자기 부하 직원 부리듯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너 나 아니었으면 이런 식당 꿈도 못 꿨어. 알어?
이 식당도 우리 아들이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준 거지. 네가 와서 차려달라고 했으면 어림짝에도 없어. 그런데 뭐가 잘났다고 매번 자기 시어머니 가르치려는 태도도 기가 막혀서 네가 뭔데 네 친구들한테 내 아들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자빠졌어? 계산대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니까 친구들은 또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어요. 식사를 하던 것도 중간에 마무리를 해버리고 결국 친구가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를 하면서 친구에게 그날 계산한 돈을 붙여주긴 했었지만 이미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전 시어머니에게 그런 일로 찍소리 하나 못하고 눈치나 보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을 겁니다. 뭐 그게 거짓도 아닌데요. 식당을 같이 운영하면서 식당이든 결혼이든 이런 어머님의 만행 때문에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식당 일에는 관심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서서 식당 일에 대놓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죠. 짧은 시간에 저희 식당이 워낙 잘 돼서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20개가 넘고 연 매출만 놓고 봤을 때도 40억이 넘는 그야말로 초대박 식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 20개가 넘는 체인점 관리도 모두 제 담당이었습니다. 저희 식당을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만들겠다는 모 기업의 투자 제안까지 들어와서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음식엔 관심도 없던 분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 친구들을 저번에 데려왔는데 이게 무슨 간이 어떻네 저떻네 하면서 체인점들끼리 잘 공유하고 있는 레시피를 바꾸라고 횡포를 부리질 않나. 제가 거절을 하면 체인점까지 찾아다니면서 레시피를 바꾸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셨대요. 거기다가 같은 체인 상호를 달고 있으면 내부 인테리어도 구리게 해놓으면 안 된다고 체인점 사장님을 찾아가서 강제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그것도 본인 아는 업체 통해서 바꾸라고 그렇게 압박을 넣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중에 몇 분은 시어머니의 얘기가 본사 방침인가 보다 생각하고 실제로 인테리어 시공을 맡겼던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인테리어 업체랑 시어머니가 사전에 입을 다 맞춰놓고 남겨 먹는 돈에서 몇 퍼센트를 받기로 했었던 모양이죠. 일찌감치 나와서 제 몸 고생하는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피해가 멀쩡하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에게 다른 땐 화 한 번 크게 낸 적이 없었는데 버럭 화를 냈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런 본사 이미지가 뭐가 되겠냐고. 아마 그때 제대로 저한테 감정이 쌓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체인점 얘기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반박은 하지 못하셨는데 분해하시면서 먼저 자리를 뜨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부터 저에게 해야 할 얘기가 있으면 남편 통해서 전달을 하는 한 공간에 있어도 남편 통해서 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나신 우리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라. 비꼬기도 하시고요. 도저히 이런 횡포를 못 참겠다. 저도 마음속으로 계속 어머님에 대한 미움과 화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혹시 회사 돈에 따로 손댄 적 있어? 이거 그냥 회사 내에서 조금만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건데 혹시나 하려는 마음에서 당신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회사 공금에 손댄 적 정말 없지? 아니,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가족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지. 아, 이렇게 번듯한 회사 차려놨다고 해서 이게 다 네 고생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아직 본점은 우리 엄마 명의고 넌 그냥 무늬만 사장인 거야. 나도 이 회사 이사야. 설령 내가 회사 돈을 뭐 좀 쓴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야? 식당이 커지면서 가맹점 관리를 위해 사무실을 얻어 전 식당 일 대신에 본사에 나가서 매출 관리 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본점에 있는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식당을 오픈 이후로 계속해서 매출이 조금씩 구멍이 나고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적게 벌 때는 적게 번 만큼 많이 벌게 되니까 그 구멍도 점점 커지게 됐고 그러다 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였죠. 이건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나 남편이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분명해서 남편을 먼저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는 딱 잘라서 아니랍니다.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뭔데 우리 집 식구들 도둑으로 몰아? 어? 이게 아주 세상이 네 것 같고 그러냐? 시건방을 떨어도 적당히 떨어야지. 이게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어? 남편과 제 선에서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남편은 기어이 이를 키우고 말았어요. 제가 얘기를 한 내용을 그대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전달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매출과 관련된 문제는 회사에서 조금만 나서서 조사를 하면 금방 들킬 문제였으니까요. 어떻게든 빨리 제가 알아차리기 전에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두 사람이서 머리를 맞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절 찍어 눌러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다짜고짜 저를 찾아오셔서는 사무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죠. 혹시라도 누가 볼까 싶어 얼른 블라인드를 쳐놓고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대요. 이혼하라고요. 더럽게 안 맞는 남편, 뻔뻔한 시댁. 살면서 제가 이혼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골백 번도 더 상상해본 장면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서서 너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은 그 어딘가에도 단 하나도 없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뺨이라도 얻어맞은 것처럼 정말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이요? 아니, 그건 제가 꺼내야 될 얘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아들이랑 다 얘기 끝내고 오는 길이다. 걔도 아주 돈돈거리는 너랑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하대. 내가 널 보면서 얼마나 뻔뻔한 줄 알아? 쥐뿔 아무것도 없는 애 데려다가 돈 빌려주고 장사시켜주니까 그거 장사 좀 잘 되니까 다 네 것 같고 시댁도 막 네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싶고 그러냐? 예, 꿈 깨라. 그 식당 네 명이야. 이제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서 나가. 알겠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랑 이미 얘기가 됐다고 하더니 사실인가 보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저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나요? 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자기가 선임한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하라고요. 이건 뭐 2인조 사기꾼에게 제대로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대요. 처음엔 식당을 뺏길까봐 전전긍긍 했었던 게 아니라요. 그냥 제 결혼 생활이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요. 그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 사무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들고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머리부터 쓰레기를 확 부어줄까 하다가 바닥에 쓰레기를 탈탈 털고 빈 쓰레기통을 시어머니께 집어 던졌죠. 어머님은 소리를 지르면서 얘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고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혼은 어머님이 그렇게 호들갑 떨면서 회사로 안 찾아오셔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랑은 다 살 부대끼며 살아도 물건 훔쳐놓고 안 훔쳤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연기하는 도둑들이랑은 한 지붕 아래서 이불 덮고 못 살거든요. 아무래도 쓰레기들한테는 쓰레기통이 제일 잘 어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가져가셔서 어머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이랑 둘이 쓰세요. 너무 좁다 싶으면 연락하시고요. 집 떠나는 며느리가 그 정도 호의는 베풀어서 두 분이서 쓰기 딱 좋은 큼지막한 쓰레기통 하나는 제대로 사드릴 수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네가 진짜 미친 거냐고, 네가 뭐가 그렇게 뻔뻔하고 잘났길래 우리한테 지금 그따위 모욕을 주는 거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전화기를 들고 경비를 불렀죠. 어머님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여기서 소리를 질러봤자 여기는 어머님 회사가 아니라 제 회사라는 것을요. 제 전화를 받고 뒤이어 올라온 경비한테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사태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건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결국 경비들한테 붙잡혀서 사무실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가고 나서야 회사에서 일어난 소동이 겨우 정리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전 집에서 간단한 짐을 싸서 친한 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도 너 제발 그 집에 있지 말고 이혼하라는 소리를 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친구라서 제가 드디어 시댁이랑 제대로 한판하고 나왔다는 소식에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저희 쪽에서도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떤 식으로 이 미친 시댁에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을지 연구를 했답니다. 본점의 명의가 시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개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답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던데요. 고생한 사람한테 정당한 몫이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차려진 밥상에 저는 딱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다음날 미친 듯이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전 잠에서 깼어요. 발신자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고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저도 이혼을 하기 위한 서류를 좀 정리해볼까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입질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 미쳤어? 아, 이게 다 뭐야? 내가 내 건물에서 장사하겠다는데 갑자기 가게 이름을 쓰지 말라니. 이건 무슨 통보냔 말이야? 어머님 맞죠? 그 건물은 어머님께 맞는데요. 그 가게는 엄연히 제 거거든요. 상표 등록부터 체인점 관리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 저였던 건 알고 계세요? 하긴 회사 일엔 전혀 관심이 없고 아들이랑 둘이서 어떻게 하면 회사 돈 좀 빼돌릴 수 있을까 그쪽에만 머리 굴리고 있었으니까 이런 일은 알 턱이 없으셨겠죠. 이제 어머님 위치 아시겠어요? 어머님은 그냥 그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대출금도 제가 다 갚아드렸으니까 이제 그 건물 어머님 건데 안 좋으세요? 거기서 아들이랑 둘이서 다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식당으로 성공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식당 일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너 혼자 백날 첫날 바쁜 척하면서 유세 떠냐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면서 제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 어머님도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 선물로 준비했는데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이 아무리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 가게의 상호와 가맹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대표이사인 저였거든요. 모든 계약 문제는 대표이사인 제 이름으로 나갔었고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전화기에서 정적이 흐르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나던데요. 그제서야 깨달았겠죠. 자기들이 발로 냅다 걷어차서 내보낸 게 늘상 자기를 깔보는 것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가게 일 열심히 해서 가게 키워놓은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욕심을 안 내셨으면 저희 둘이 이렇게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텐데요. 어쨌든 어머님도 이제 저한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이 집 며느리로서 어머님이랑 나눌 대화가 전혀 없거든요. 제 남편이 그러던데요.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연락하지 말고 자기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라고요. 둘이서 얼마나 신나셨어요? 이제 이 돈 다 낼 거구나 하고요. 제가 지금 전화로만 얘기를 해서 얼굴 꼴이 얼마나 웃어졌을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영영 볼 일 없으면 싶네요. 사는 동안 잔병치레 많이 하시면서 사는 건 아주 오래오래 길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냅다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있던 친구도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더라고요. 이 사람들 진짜 멍청한 거 아니냐고. 아마 이 멍청한 인간들은 누군가 어디서 한 얘기를 주워듣고 덤벼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뭐 말로는 대단한 사업가라고 하는 남편의 동생 친구한테 술을 마시면서 들었겠죠. 그거 본점이 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냐. 본점 주인이 가게 주인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저에게 따지고 물었던 내용도 다 그런 것들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나란히 문자도 한 통 보내줬습니다. 이번 주 내로 가게 간판 바꾸고 이름 쓰는 거 내리지 않으면 회사 쪽에서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인 처벌하겠다고요.
남편한테 미친 듯이 연락이 왔죠. 문자가 얼마나 가관이었는 줄 아세요? 처음엔 막 화를 내다가 그 다음엔 애걸복걸 자기랑 자기 엄마가 이 식당 아니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다. 그러더니 뭐 변호사랑 얘기를 했는지 이혼 소송하면 당신도 어쩔 수 없이 그 돈 나한테 다 물어주게 되어 있다. 협박까지 하는데 실시간으로 문자 내용 저희 쪽 변호사랑 공유하면서 이혼 소송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에? 아, 왜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엄마, 아, 이게 다 뭐냐고. 엄마가 분명히 이혼만 하면 돈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고, 가게도 우리 이름으로 다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아, 이게 지금 뭐냐고. 빈털털이 돼서 우리 아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예,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게 어디 나 때문이니? 네가 어디서 그 동네 술 친구한테 주워듣고 와가지고는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나한테 신나서 얘기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일이 못 되니까 아주 다 지 엄마 탓을 하려고. 이거 어쩔 거야? 나 벌써 우리 건물 담보로 다른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이거 당장 해결 못하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고. 결과는 아주 보기 좋게 참패였어요. 우리나라 뭐 가사법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결혼 생활을 한 지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물론 이 식당은 결혼 이후에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긴 하지만 이 결과물을 만든 게 초창기의 도움을 빼고는 아무런 시댁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서 재판에서도 손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면서 처음 시어머니한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대출금을 제 이름으로 완납한 것은 물론이고 그 건물 하나를 다시 고스란히 시어머니의 명의로 돌려준 것을 법정에서 밝히고 나니까 이 외에 대해 어떤 재산 분할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냐 판사님이 도리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제 쪽에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조금 웃긴 게요.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로 받을 돈이 큰 거지 사실 위자료로 받을 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푼돈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랑 다시 얽히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서 뭐 민사까지 가는 그런 추접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맹점 간판 내려가는 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중이에요. 아무리 본점이라고 한다지만 이미 저 내쫓기 위해서 시어머니랑 아들 둘이서 이 술수를 부렸다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 소문이 퍼진 상태고 거기다 그 얘기를 증명하듯 간판까지 내리게 됐으니까 아마 이 가게가 폐업의 절차를 밟는 건 또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얘기 전하려고요. 평생 배부르게 살고 싶다고 하더니 욕심 때문에 배가 터지는 꼴을 보네요. 사는 동안 불행하게 오래오래 잘 살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전 얼마 전 너무 비극적이게도 남편을 먼저 앞서 보내고 딸과 함께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너무너무 분노한 일이 있었는데요. 평소 자주 보는 사연 채널에 이 글을 공유하고 이 악마 같은 여자의 진상을 낱낱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 글을 쓰게 됐답니다. 부디 시간 내어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감정이 추슬러지지 않아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점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전 딸 하나를 낳고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사실 풍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 환경이었는데 원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 하던 사업 실패로 이곳 오래된 낡은 빌라로 거처를 옮기게 됐답니다. 그럼에도 다시 언젠가 재기를 꿈꾸며 저는 식당에서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남편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전 늘 남편에 대한 걱정이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닥 몸이 건강한 체질도 아니었고 외려 잔병치레가 많아 잘 살았을 땐 제가 한약이나 보약을 다려주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가세가 기울고 나니 그마저도 못해주는 판국에 남편이 매일 새벽 건설 현장으로 출근해 힘들게 일을 한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죠. 아빠, 조심해서 일해야 돼. 일할 땐 한눈 팔면 안 돼?
알겠어. 아빠 한눈 안 팔고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똑부러진 편인데 뉴스 같은 것들에서 추락사고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 걱정이 됐나 봐요. 남편이 출근할 땐 꼭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웃으며 화답해주곤 했고요. 저희 딸아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저희 부부가 결혼을 20대 중반쯤 했음에도 임신이 잘 되지 않아 30이 되어서야 아이를 가지게 됐답니다. 5년 정도 임신을 준비한 거죠. 남편도 저희 아이를 무척 원했는데 잘 생기지 않자 너무너무 조급하고 힘들었던 시기를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귀한 생명이 찾아와줘 남편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그간 고생 많았어. 당신은 힘들었지? 유모차 끊은 엄마들 보면서 부럽다고 막 그랬었잖아. 나도 티 안 내려고 했지만 당신이 많이 신경 쓰였는데 이제 다행이다. 우리 아이한테 사랑을 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별님이한테 꼭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당신이 바랬던 만큼, 내가 바랬던 만큼. 별님이는 저희 아이의 태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토록이나 먼저 태명을 지어놓고 아이를 기다렸던 이후엔 둘 다 가정 환경이 그닥 유복하지 않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욕망이 크나큰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양가 어른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키워진 케이스고 남편 역시 조부모님의 집에서 길러져 왔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나랑 비슷한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마음이 갔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경우는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불행했다라는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어머니,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를 남편의 어머니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남편이 7살쯤 고아원에 버린 거예요. 남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이미 진즉에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떠나셨는데 이후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남편을 그토록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온갖 모진 말을 하면서 너만 아니면 남편이 날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마치 텔레비전에서 보던 일 같죠? 그런데 남편은 그 일을 수십 번, 수백 번 당했다고 합니다. 개밥을 주고 먹으라고 한다던가 얼굴을 제외한 몸 이곳저곳을 옷걸이로 때려가면서 가혹한 체벌을 하곤 했다네요. 남편이 먹기 싫다고 하면 너 같은 것 때문에 내 팔자가 이 모양이 됐잖아. 얼른 이거라도 처음 먹어. 그러면서 위협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울며 밥알을 주워 먹어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남편을 고아원 앞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 같은 거, 난 키울 재간이 없다. 널 낳은 게 내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 넌 날 잊어야 돼. 나도 널 잊을 거니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나도 이제 혹 대놓고 잘 살아볼 거야. 남편을 어머니에게 그저 혹이었던 겁니다. 그게 남편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요. 7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너무도 생생히 그 날이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겠죠. 아무쪼록 남편은 이후 조부모님 댁에 맡겨지긴 했지만 그닥 환영받는 처지는 못 됐다고 해요. 제 엄마도 버리고 간 놈을 우리가 굳이 주워와서는 아유 내 팔자야. 우리는 사는 것도 퍽퍽해 죽겠는데 쟤까지 한몫하니 이거 원 도로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심부름도 할게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남편의 조부모님은 이미 가뜩이나 시골에 허물어가는 집에서 퍽퍽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엎친 데 덮친 격 남편이 들어왔다며 그렇게나 대놓고 미워하셨다고 해요. 이미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도 컸는데 거기에 조부모님까지 남편을 박대하셨으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서럽고 비참했겠어요. 남편은 그럼에도 엄마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길 엄마가 떠나기 전 엄마의 다정한 모습을 수없이 그리면서요. 난 엄마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매일 대문만 보고 살았지. 근데 안 오더라. 모두가 시끌벅적 놀고 있는데 하염없이 그 대문만 보고 산 세월이 너무 길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와 연애할 당시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10대 시절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단 말을 종종 하곤 했어요. 저는 그 웃음 속에 섞인 씁쓸함이 보여 마음이 더 없이 아팠고요. 어느 정도 크니까 엄마를 많이 원망하곤 했어. 엄마만 날 버리지 않았어도 괜찮은데 왜 내가 버려진 아이가 되어야 했을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잘 사라지지 않더라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말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랬구나. 난 감히 상상도 안 돼.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도 그런 환경에서 씩씩하게 당신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기뻐.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난 것도 다 인연인 것 같아. 당신이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유가 당신 엄마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었잖아. 왜 아이들에겐 부모가 거울이고 또 어른의 말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곤 하잖아요. 저 역시 그랬는데 남편에겐 제대로 된 어른도 없었고 양육자도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보육을 했으니 남편은 불행이란 지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후 남편은 도망치듯 조부모님 집을 뛰쳐나와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치르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고아원에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요. 우직하고 듬직한 외형의 사람이었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아이들 중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들,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을 곧잘 알아보곤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대시를 했고 알아가면 갈수록 동질감을 느껴서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년여 만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저도 고등학교 졸업만 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처지였어요. 식품 공장이었는데 하루 종일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도 피로가 쌓이고 지치기 마련이죠. 거기다 정신적으로도 조금 피폐해졌고요. 특히 점심시간 땐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아줌마들과 달리 전 별 친한 사람도 없던지라 혼자 구석에서 컵라면 같은 걸로 허기를 때우곤 했는데 그 시간이 참 외롭고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알게 된 친구가 고아원으로 봉사와 활동을 간다는 소식에 한번 쫄랑쫄랑 따라갔는데 그게 남편과의 인연이 된 것이죠. 저와 남편은 결혼 초기 함께 작은 가게를 차려 생계를 꾸려갔는데요. 당시엔 이것으로 2호점, 3호점도 내리라는 야망도 갖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을 차렸는데 단골 손님들이 저희 국수 맛을 향해 너무 맛있다고 서울에도 이런 집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잔뜩 바람을 불어 넣어주곤 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저희 국수집 같은 맛이 별로 없었어요. 동네엔 물론이고 어디 지방으로 여행을 가도 저희 국수 같은 깊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도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고요. 여보, 나 지금이 꿈 같아. 늘 사는 게 숙제 같고 고된 수행 같기만 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건지 몰랐어. 당신 알고 결혼을 하고 나니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온 것 같아. 우리 가게도 앞으로 승승장구 잘 될 테니까 더 행복한 날만 남았어. 남편은 아이만 들어서면 되겠다면서 이 행복이 너무 낯설고 한편으론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가정에도 바람이 불어닥치더군요. 저희 집은 속절없이 흔들렸고요. 그토록 저희가 아끼고 사랑하던 국수집이 망한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3년간 잘 되던 가게 옆에 프랜차이즈 닭갈비집이며 갈비찜집이며 술집들이 들어서자 저희 국수집은 점점 더 작고 초라해졌습니다. 가게에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자 저희는 모든 걸 접고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거기까지면 괜찮았겠다만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고 접근한 남편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하며 빚까지 떠안게 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의 돈을 탐내어 저희를 꿰내고 좋은 곳이라며 투자하라 재촉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전과가 이미 있었던 놈이란 소리에 남편은 그날 경찰서에서 거품 물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부였다면 이 상황에서 서로를 원망하고 욕을 하든 싸움을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는 봉사활동을 할 적부터 서로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외려 다독였어요. 우리 아이한텐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언젠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미안해. 당신 고생만 시켜서. 아니야, 여보. 그런 말 마. 우리 힘내자. 사람이 살아있다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당신 믿어.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시작된 삶이었기에 서로 힘든 것조차 티내지 않으며 열심히 입에 풀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그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아직도 입에 잘 담겨지지가 않지만 남편이 사고가 있던 날 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일을 굳이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 남편이 그만큼 부당하고 공평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남편은 평소에 일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잘 늘어놓지 않는 성격인데 어느 날인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일하는 동료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은 술상을 차려달라고 하며 또 술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지간해선 평소 술이라면 건강 해친다고 싫어하던 사람이 술을 마실 정도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일단은 술상을 차려주고 남편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려고 했어요. 역시나 당신 사장님 하다 몸 쓰는 일 하려니까 힘들지? 그런데 제 말에 갑자기 남편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개자식을, 내가 그 개자식을 죽였어야 하는데. 아우,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어, 못돼 처먹은 놈. 지살공리만 하고 말이야. 왜 그래, 여보? 남편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자 깜짝 놀란 나머지 딸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려는데 남편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욕을 궁시렁거렸어요. 남편의 눈엔 분노가 잔뜩 담겨 있었고 옆에 있던 동료도 맞장구를 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고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야? 그 개자식이 누군데, 어? 개자식. 천하의 나쁜 놈. 어제는 나보고 이런 시궁창에서 일하는 기분 더러운 놈이라고 하더라고. 나쁜 놈. 뭐라고? 누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저는 더 알고 싶었지만 그대로 남편이 엎드려 잠드는 바람에 묻지도 못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곧바로 다음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물으니까 남편은 아니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자신이 취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다고? 아니 당신이 그럴 리가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봐. 혹시 그 당신 저번에 당신만 힘들게 한다는 작업반장이란 사람, 그 사람 얘기야?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일을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한 번 더 집에 놀러온 동료에게 넌지시 다가가 묻기까지 했는데 그때 그 동료분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별일 없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전 뭔가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희 집에 온 동료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 그 마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같이 소주 한잔 해주려고 와 있지. 그래, 그놈 정말 악질이야. 아이, 내가 내일 일단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말은 해볼 건데 통할란지 모르겠네. 마녀이한테는 솔직히 너무하잖아. 자꾸 무거운 자재들만 들게 하고 밥 먹는 시간에도 와서 일 못한다고 툭툭 건드려대고. 그래, 아까는 무슨 쇠파이프 같은 걸로 머리를 툭툭 건드리더라니까. 아유, 여기 사장 조카라고 해서 입 다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알고 보니 남편은 작업반장이란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작업반장이 사장 조카니 다들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었고요. 전 그날로 곧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진위 여부를 확인했죠.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순식간에 고개를 떨어뜨리며 맞다고 순순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백하는데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말하면 당신이 더 걱정할까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말이라도 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았냐고. 동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새어 나오더라고요. 우리 남편 어엿한 가게 사장님으로 편하게 살다 이렇게 또 한 번 인생의 고초를 겪게 된 건데 잠에도 못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저를 달랬습니다. 여보, 내가 내일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말하기로 했어. 나 말고도 피해자들이 여럿 있어. 점심시간에도 시간 안 지키고 근무하라고 독촉하고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 회사에 다 고발하고 요구하려고 해. 그러니까 너무 열내지 말고 진정하고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해볼게. 남편은 특유의 침착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알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다음날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서 보호자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다급히 달려가 남편의 수술실 앞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긴 수술에 들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의 동료는 허둥지둥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싣고 나르다 그만 추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말도 안 된다며 바닥을 치고 기절할 듯 오열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긴 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이미 남편은 원래의 얼굴을 잃어버린 뒤였죠. 그리고 며칠을 심하게 앓다 그만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저와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사랑스러운 딸을 남겨두고 말이죠. 전 상복을 입고 딸아이와 함께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허망한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 일을 묵묵하게 하게 된다는 게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부터 예전에 알던 사람들까지 한 명 한 명 조문을 하기 위해 찾아왔기에 전 그분들을 맞으며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빼놓지 않고 드렸어요. 근데 남편을 괴롭혔던 작업반장 그 사람도 찾아왔더라고요. 도저히 인상을 필 수 없어 조용히 노려보는데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6번이나 퍼가며 먹더니 저를 향해 씩 웃고 가버렸습니다. 이봐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붙잡았죠. 당신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른 척 잡아 떼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참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지더라고요. 바로 남편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어머니, 그 사람이 장례식장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처음엔 몰라봤어요. 저 역시 사진 한번 본 적이 없고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남편의 어머니라 떳떳하고 당당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만용이 엄마예요. 결혼식장엔 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 그간 마음고생 많았죠. 이렇게 혼자 상 치르게 해서 미안해요. 그나저나 우리 애가 이렇게 먼저 가게 돼서 내가 마음이 남편의 어머니라뇨. 놀라서 할 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오열을 하며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용아, 너 어렸을 적 기억나니? 네가 종이 접기를 잘해서 엄마한테 학도 접어주고 별도 접어주고 그랬잖니? 그림만 그려도 그냥 매일 엄마 얼굴만 그려오고 아유, 엄마가 그때 널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엄마 매일이 죄스러웠다. 매일이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만용아, 차라리 엄만 널 따라가고 싶다. 뭐 그리울 것도 없는 인생, 미련 없는 인생 다 버리고 널 따라가고 싶어. 우리 아들 너무 보고 싶다. 전 무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도 아니면 사기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요. 갑자기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며 놀이공원 간 얘기며 같이 저녁을 차려 먹은 얘기 같은 것들을 꺼내는데 어이가 없었죠. 왜냐하면 전 남편에게서 단 한 번도 그런 추억들을 들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못 살게만 굴었고 옷도 늘 낡은 옷에 밥은 개밥 같은 것만 주며 그것마저도 감사하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친모도 아닌 계모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 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경찰이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제가 겨우 이성을 차리고 그분에게 다가가 마음을 알겠으니 장례식장이 너무 소란스러워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갑자기 도끼 눈을 뜨더라고요. 얘야, 네가 내 며느리지? 며느리라 내가 왜 시어머니에게 이런 건방진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네 남편 엄마야. 내가 왜 우리 아들 떠난 곳에서 제대로 된 애도도 못하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우리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한 맺힌 세월 여기서라도 풀어보겠다는데 왜 네가 날 막는 거냐 말이다. 네가 뭔데?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내용과 너무나 다른데 네가 뭘 들었는데 말이니?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 시선이 여기로 몰리기 시작했고 웅성거리는 게 느껴지니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애도인지 추모인지를 하게 냅두고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간 자리를 소란스럽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불현듯 들긴 했어요. 과연 남편이 떠나는 길목, 이 여자가 여길 오길 바랬을까? 남편이 평생 증오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반가워할까? 괜히 제가 다 죄스러워지고 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자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몇 분 후 저희 딸아이에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우리 아들 딸이냐며 보여달라 그리 애걸했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라도 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말은 우리 애아빠랑 연락을 하셨다는 말인가요? 남편은 한 번도 시어머니와 연락이 되었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어린 시절에도 자기를 버리고 나가서 한 번도 찾아온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애 아빠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분명 거짓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잇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의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하고 마치 진실을 말하는 듯 굴었다는 것이 정말 소름 끼쳐요. 그래, 넌 몰랐겠지만 난 연락을 하고 있었어. 내가 지난날 널 버린 게 너무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싶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도 말했지. 그런데 아들은 나에 대한 분노가 사겨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더구나. 나를 끝끝내 용서할 수가 없겠다고. 난 받아들였단다. 내가 고아원에 걔를 버리고 갔으니 당연히 그랬겠지.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워지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걸 속이거나 감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이든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는 성격이었죠. 사고가 일어나기 전 회사의 무리한 업무 관련된 얘기만 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아주 미스터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간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며 살아왔는지 남편에 대한 죄책감으로 재혼도 하지 않고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나름 통장에 돈이라도 쌓아오며 살아온 세월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얼토당토 않는 얘기에 제가 한숨만 푹푹 흘리고 있자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의 영정사진이 툭 하고 떨어진 겁니다.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손도 대지 않던 영정사진이요. 순간 너무 놀라서 저도 시어머니도 그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경기를 일으키며 놀라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마치 그 모습이 무언가 잘못한 걸 들킨 사람같이 두려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전 이게 어떤 사인, 그러니까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위험함을 알리는 경보 같았죠. 이후 장례 절차를 다 밟고 난 후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품이라도 보고 싶다며 살아생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보고 싶다고 간절히 애걸을 하더라고요. 며느리 너도 싫겠지. 다 이해한다. 근데 제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왔으니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 할머니한테 아빠 방 보여주면 안 돼? 할머니 불쌍해. 아, 정말 안 되는데. 알겠어요. 그래요.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옆에 딸아이가 있는지라 눈물로 애걸하는 시어머니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집에 시어머니를 들였답니다.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덩달아 부탁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님 마치 남편의 자취를 느끼려는 듯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한참을 흐느끼시더라고요. 특히 남편의 일기장이나 남편이 껴안고 잤던 베개나 이런 것들을 어루만지며 통곡을 하시는데 그 울음이 너무나 진짜 같아서 저도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던 건가, 남편이 나에게 말을 안 한 건가, 바보 같은 의구심이지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진짜 같은 구석이 있었어요. 걔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며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구나.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았지. 내가 걔를 못 키워서. 공사 현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드니. 일만 해도 힘든데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지.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으세요? 말했잖니, 연락하고 있었다고. 꽤나 자세히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 저도 남편을 잃은 상실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한 마음 때문인지 계속 시어머니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답니다. 남편을 추억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는 친정 엄마나 아빠도 없었고 조부모님도 당시 요양원에 계셨던 터라 말할 상대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곁을 지켜주고 싶다면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 보인다며 자신이 하나 남은 손녀딸에게라도 빚을 갚고 싶다고 3개월 후 적금이 만료되면 그 통장을 저희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라도 줘서 니들 살기 편하게 해주고 싶다. 네가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좋은 말들은 아니었을 거야. 나에 대한 원망이 사무치게 깊었으니 내가 애를 못 살게 굴었다는 듯이 말했겠지. 네, 맞아요.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를 무척 힘들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 어떤 방면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 내가 애를 고아원에 버렸으니. 근데 나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란 게 있었어. 남편은 바람났지, 생활고는 심하지. 애한테 줄 게 바카스밖에 없는데 어떡하겠니? 애는 매일 배가 고프다고 앙앙 울어대고. 그래도 학교라도 보낼 수 있는 곳에 가야 내가 안심이겠다 싶었어. 나랑 살면 얜 평생 불행할 텐데 내 불행을 얘한테 옮겨주고 싶지 않았어. 너도 부모니까 이 마음 알 거다. 그래서 선택한 게 고아원인데 우리 엄마 아빠란 사람은 내가 괘씸했는지 집 주소도 알려주지도 않고 시골로 들어가 버렸더구나. 내가 네 남편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야. 우리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냥 천국 팔도를 찾아 헤맸어. 근데 작정하고 시골로 들어간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었겠니? 그냥 넋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맹세코 우리 아들, 네 남편 못 살게 굴진 않았단다. 개모짓은 안 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자기 엄마와 아빠를 무척이나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고 증오하며 자기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생각했다고요. 고아원에 처음부터 애를 버리지 않았으면 될 일이었겠지만 어쨌거나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아들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딸아이는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훌쩍이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그럼 정말 남편의 기억이 잘못되었던 건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인 건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세상에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한 가지 일이 터지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당시엔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니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추락사로 분명히 떨어져 죽은 것임에도 사업주 측에서 다른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원래 어지럼증이 있었고 그러다 발을 헛디뎌 떨어뜨린 것이니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요. 남편이 빈혈이 있긴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막걸리를 한 잔 정도 마셨는데 소량의 양이었지만 그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기에 쉽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아니, 지가 술 먹고 죽었으면서 왜 그걸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걔가 아주 일도 논팽이처럼 제대로 못하고 어리나 타고 있었다는데 우리 조카가 아주 많이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르지 않고 일 시켜준 걸 감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죽은 남편이 이대로 묻히게 되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최대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분을 찾게 됐어요. 저희 남편 공사 현장에도 작업 반장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며 힘들게 일했는데 보험금까지 제대로 못 받게 되면 제 남편 얼굴을 못 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희 딸의 생계도 문제였고요. 딸아이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컸던지라 말도 어눌하게 변했고 정신과 치료도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로서 계속 뒷바라지도 해주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죠. 근데 현실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을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도움의 손길을 뻗쳐왔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적금을 깨면 그 돈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전 그 말에 고마워할 수밖에 없었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했는데. 아니다.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라도 해줘야 우리 만용이가 엄마를 덜 원망하지 않겠니? 명색이 내가 애민데 말이야. 꼭 우리 애의 원한을 갚아주렴. 그 못된 것들 쳐죽일 놈들에게 말이야. 네, 어머님. 그럴게요. 거기다 제가 바쁜 사이 시어머니가 대신 저희 딸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시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써줬는데 딸아이도 처음엔 시어머니를 어색하게 생각하더니 이젠 할머니라 곧잘 부르며 잘 따르더라고요. 오히려 아빠에 대한 상실감은 할머니로 채우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집에 있어 아늑하고 전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우리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왜? 나 할머니가 좋아, 편해졌어. 할머니한테 아빠 냄새가 나. 딸이 재촉하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집으로 들이고 싶진 않았는데 딸아이를 생각하면 당장 누구를 고용할 형편도 안 되어 그래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들락거리며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금세 친해진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저 일을 많이 하신 느낌의 푸근한 인상이었는데 곧잘 말을 거시고 하니 이웃들도 자연스레 저와 시어머니 관계를 알게 됐죠. 아유, 애기 엄마 좋겠어. 시어머니라도 있어서. 좋다는 말 좀 그렇긴 하지만 난 애기 엄마가 너무 안 됐고 가여웠는데 시어머니라도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종종 저를 챙겨주었던 윗집 아줌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전 이상하게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꼭 한 장면,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이 떨어졌던 그 장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그건 남편이 보낸 신호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온 심신이 지쳐나가 떨어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전 남편이 보내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저희 먼 친척벌 되시는 분께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의 얘기를 들었다며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정말요? 아니, 별로 몇 번 뵌 적도 없었는데 선뜻 도움 주시겠다고 하니까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등록금도 보태주고 잘 해주셨는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지 않나. 내가 가진 능력이 이것이니까 이거라도 해주고 싶었어. 네가 겪은 사건도 안타깝고 말이야. 일단 회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으니 내 변호사 사무실로 와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자고.
저희 엄마 쪽 친척 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엄마와도 좋은 추억을 갖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전 무료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게 됐죠. 저희 엄마 쪽 친척뻘 되시는 그분은 오랜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이런 일을 몇 번 다루어 보신지라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불합리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다행이었죠. 그동안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어요. 사업주 측에서 저희가 괘씸했는지 자고 일어나면 익명의 메시지들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네 남편 먹여주고 일 시켜줬더니 감히 이런 식으로 은혜를 갚냐, 험한 꼴 당하고 싶냐 하는 식의 문자였죠. 전 이것을 친척분에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친척분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정말이지 악마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추락사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땐 단순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만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 유가족이 되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당하니 심정이 참혹하기 그지없었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결과는 저희의 승리로 끝났어요. 저희 친척벌 되시는 변호사님 덕분에 1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고 여기엔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의 증언도 한몫했던지라 나중에 소정의 금액으로 보답해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여보, 나 우리 딸 잘 키울게. 지금은 아픔도 슬픔도 너무 크지만 당신 잃은 게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나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게 우리 딸 잘 크는 거 맞지? 당신 목숨 바쳐 사랑했던 딸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당신도 우리 하늘에서 보고 있어줘. 우리 지켜줘, 여보. 전 딸아이의 손을 잡고 납골당에 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갈무리 되려던 이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충격적인 사건이 말입니다. 마음 같아선 전국에 떠들고 싶은 심정이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사건은 저희가 보상금을 수령받기로 한 날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제게 전화를 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에 어딘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집으로 달려갔는데 딸은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자기 방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머니가 아까 말한 내용 들었는데 엄마도 알아야 돼. 이상하게 그날따라 딸아이 목소리가 무척이나 또렷했습니다. 어눌하지도 않고요. 무슨 내용을? 엄마가 뭘 알아야 되는데? 할머니, 무서운 사람이야. 할머니, 우리 보험금 훔치려고 온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아까 어떤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엄마 보험금 훔쳐서 달아날 거래. 연기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 했어. 그리고 엄마 현금도 이미 훔쳤대. 얼른 엄마 지갑 봐봐. 뭐? 새삼 망치로 콱 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오더군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란 작자는 딸이 잠든 줄 알고 친구를 데려와 자신의 계획을 미주알 고주알 떠든 겁니다. 그걸 딸아이가 들어버리고 만 것이고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시어머니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발뺌을 하며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어쩌면 인생의 비극이 이렇게 한꺼번에 약속이라도 했다는 듯 불어닥칠 수 있을까요? 어머,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예, 너 나 못 믿니? 대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아마 제가 잠결에 들은 거겠지. 그걸 믿고 나한테 이러는 거니? 할머니, 나 잘못 듣지 않았어요. 제 딸아이가 마냥 어린애도 아니고 잘못 들었을 리는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를 여기 집에 오는 걸 허락해주며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제공해준 게 후회가 됐죠. 사실 그간 시어머니가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느라 바쁜 사이 딸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 어느 정도 현금도 드렸고 먹을 것도 늘 넉넉하게 채워 놓았거든요.
전 못 먹어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적금 통장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무서운 일을 했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 저희 딸 아이가 반격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 통장 같은 거 없다고 했어. 내가 들었어. 엄마 속이려고 없는 말 지어내려고 그런 거랬어. 아,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허망하게 죽은 것도 억울했는데 이런 일까지 겹치다니 자괴감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남편이 죽고 너무 마음이 허한 나머지 제가 믿고 싶은 진실을 믿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자 더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그것을 악용한 시어머니란 인간에게도 화가 나고요. 그 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며 전 이제서야 못다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일단 시어머니의 가방을 찾아 그 안을 털털 털었어요. 역시나 제 돈이 고스란히 담긴 봉투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래도 거짓말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가면 속에 숨겨두었던 소름 끼치는 본색 말입니다. 이 못된 년이, 야, 그 보험금 내 돈이야 이년아. 아이고, 이런 보험금 좀 찾으려고 왔더니 아주 별게 다 지랄이네. 야, 내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니? 내가 낳았으니까 나왔지. 내 뱃속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 목숨값은 내가 받아야지. 왜 생판 남이 니들이 받아? 징징거리는 니 딸년 봐주고 보모 노릇까지 해줬더니 감히 어디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려고 그래? 그 돈은 내 돈이야. 절대 손댈 생각하지 마. 나도 개 낳고 인생 한번 제대로 말아먹었다 이거야. 이제라도 그 값을 받아야겠으니까 넌 빠져 있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네. 이 악마 같은 어린애한텐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고아원에 갖다 버려서 상처나 줬으면서 당신이 무슨 엄마야 엄마는. 당신은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내 남편도 당신을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평생 원망만 했지. 추잡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다정한 엄마였던 척 속였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속은 내가 미쳤지. 당장 나가. 우리 집에서, 내 남편 집에서 나가라고. 하지만 그 순간 볼에 화한 불길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제 볼에 감히 손을 댄 것이죠. 딸아이가 달려와 엄마하고 날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 곧바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 여잔 제 몸 위에 올라타 정신없이 주먹을 얼굴로 가격하고 발로 짓눌렀어요. 일어나고 싶었지만 당시 제가 뭘 먹은 게 없어 힘이 없었던지라 반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게 줄줄 눈물만 흘리며 맞고 있던 사이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느껴졌죠. 아마도 너무 많이 맞은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번뜩 보였어요. 딸아이가 제 몸 위에 올라탄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았고 질질 끌어 현관문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는 112에 신고를 해 상황을 전달하더니 제게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겨우 일어나 딸을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달려들 때까지 우린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왔을 때 저는 당한 사람이 되어 딸은 목격자가 되어 상황을 그대로 전달했죠. 물론 그 여자는 처벌을 받았어요. 허나 아주 가벼운 처벌이었답니다. 참 우리나라 법이 솜방망이라는 걸 이때 절실히 깨닫게 됐네요. 제가 받았던 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했는데 겨우 그 여자는 아주 짧은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딸에게 들었는데 그 여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까지 집어들려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의식을 살짝 놓은 사이 그런 일까지 저지르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식칼에 맞았다면 전 아마 지금 살아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랑하는 딸은 고아가 되었을 테니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경찰을 통해 듣게 됐는데요. 제 얼굴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 경찰 한 분이 나중에 저를 안쓰러이 쳐다보며 그러더라고요. 저 여자 사기범이에요.
남자들을 꿰어내어 사기친 돈만 수억이었고 그 때문에 교도소에도 몇 번 갔었던 여자입니다. 아마도 잘못 걸리신 듯 싶네요. 그래도 너무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놈들한테 못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피해자들만 안타까울 뿐이죠. 아마도 이번에 교도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또 사기치러 활보하고 다닐 겁니다. 스스로 많이 미워하고 자괴감에도 적잖이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부분에선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리고 퍼즐도 짜맞춰줬죠. 시어머니는 애초에 그런 사기꾼이니 남편과 일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접근해서 정보를 알아낸 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제게 거짓말도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전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소할 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출소하자마자 분명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 위해 거리를 활보할 테고 지금도 작정하고 있겠죠. 전 조용히 뒤를 밟을 거고 그 여자를 고발해서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쩌면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1년 후쯤엔 다시 시어머니에 관련된 사연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땐 분명 희망적인 소식을 쓰고 있을 거라 확신해요. 한 가지 안심시켜 드리자면 저와 딸아이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럼 된 거 아닐까요? 남편이 보고 싶고 그립고 가끔은 남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괴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을 가슴 한켠에 묻어둔 채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추락사고사를 당한 건 비단 저희 남편뿐만이 아닙니다. 1년에도 몇백 명이 일하는 현장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나갔다가 추락사를 당하곤 해요. 부디 조금의 관심을 가져서 사업장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감독관이 있는 현장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 남편과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저와 같은 유족이 생기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힘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부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생겨서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거울을 보니 쓰면서 너무 울어 눈이 퉁퉁 부어버렸네요.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났나 봅니다. 얘기를 끝낼 수 있을까, 분량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새 주절주절 얘기를 다 하게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인사를 던지며 끝을 내겠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여보.